안녕하세요. 채널에선 30대 여성이 흔해 보이는데요. 인터넷 기사를 보니 어떤 기업은 채용 기준으로 MBTI 성향을 검사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특정 유형을 지정하며 채용하지 않는다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입사 지원조차 하지 말라고 하네요. MBTI 검사는 간단히 말하면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성격 유형 검사인데,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만든 성격 유형 검사인 칼을 이용했던 정신분석학자 3명이 9가지의 성격 유형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는 학교, 직장, 군대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검자를 16가지 성격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 후에 그 성격 유형을 설명하고 삼각작 특성과 행동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 혈액형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것은 이제 성격 유형에 이른 것 같네요.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남편 때문인데요. 제 남편은 MBTI를 매우 믿는 사람이라서 성격 유형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소영 씨의 MBTI 측정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당혹스럽네요. MBT라고요? 그게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산격 유형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믿을 만하다. 혈액한 검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저는 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완전 정확하더라고요. 언제 시간이 나면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정말 그렇죠. 처음 만났을 때 목표를 없애려고 남편이 준비한 일종의 배려 멘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노트북을 내밀며 그러는 거예요. MBTI 검사를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직접 한번 해봐. 이게 사주보다 더 정확하다니까.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남편의 꽤 진지한 표정을 보니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창한 봄날 오후 함께 했어요. 만난 지 일주일 밖에 안 된 남자 앞에서 MBTI 검사를 했다. 그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옆에서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괜히 눈치도 보이고 상대한테 실제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 창피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 눈치를 살피며 검사를 했는데 ESTJ가 나왔어요. 이는 엄격한 관리자 유형으로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명확하고 증명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사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ESTJ 나랑 똑같네. 뭐냐, 사랑하면 닮은 듯해. 우린 상당히 똑같잖아. 솔직히 다 속알까봐. 나 정말 걱정 많이 했었어. 왜냐하면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그것보다 차분하고 창의적인 성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의 내적 신념이 깊고 열정적인 중재자 유형이라는 거야. 내 성격과는 조금 안 맞는 성격이지만 말야. 하지만 우리는 천생연분인 것 같아. 내 주변에는 ESTJ 유형이 나 말고는 없었거든. 그게 정말 반가운 일인데 어느 날 나의 남편은 하루 종일 성격 테스트 얘기를 하며 흥분했어. 그런 모습을 보니 다행스러웠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겠지만 말야. 남편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값비싼 발렌타인데이 초콜릿보다는 돈으로 둘이서 분식 한 끼 먹는 것을 선호했던 정도로 야는 지출하는 것을 더 좋아했네요. 한 끼 밖에서 비싼 초콜릿을 사는 것은 비합리적이에요. 앞으로 발렌타인데이에 비싼 초콜릿을 사는 대신 그냥 비싼 초콜릿을 사지 말자고 생각해. 자기도 나와 같은 생각이라는 건지. 사실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한 핑계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분위기도 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말을 전달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왠지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남편이 실망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과 제가 같은 성격 유형이라고는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궁금했죠. 성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처럼 성격 유형도 그렇게 다양한 것 같았어요.
남편은 때로는 그렇게 다른 대처를 했답니다. 이해하기 어렵게 말이야. 라든가 합리적인지를 따져봤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였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동조를 구하는 눈치였어요. 소양이던 너던 같은 생각이었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ESD 제일 하니까 툭하면 성격 유형을 들먹이며 마치 도플갱어라도 만난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지. 그런데 꽃노래도 한두 번은 괜찮았는데 사반 그놈의 성격 요양 타령이 점점 지겨워져서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동안 저는 제 의사가 아닌 남편의 뜻에 따라 움직여왔어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을 가지고 괜히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있나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었다. 음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의견을 고집하기보다는 전체의 조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데이트를 할 때 남편이 메뉴를 고르면 그냥 따라 먹었고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갈 때도 남편이 보자고 하는 영화를 보곤 했죠. 그렇게 5년간 각자의 연애를 하다 보니 남편에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선택을 주저하는 저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가차없이 선택을 하는 남편은 꽤 잘 어울리는 커플로 여겨졌어요. 결혼 정년기가 되자 주변에서는 누구도 우리 커플의 결혼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단지 시기에 문제가 있었죠. 특히 제 친구들은 책임감도 강하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제 남편을 최고의 신랑으로 꼽아 절대 놓치지 말라고 충고하곤 했어요. 그 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연애는 몰라도 평생을 같이 살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능력과 성실함은 최고의 덕목이니까요. 게다가 매사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모습이 꽤 든든하게 느껴져 쓰는 것이었어요. 이런 남편의 모습에 우리 부모님도 꽤 흡족해 하셨어요. 저희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아버지는 남편의 장담하고 듬직한 모습을 만나서 5분도 안 되어서 바로 결혼을 승낙해 주셨어요. 그동안 회사를 운영하며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난 아버지의 판단 때문인데 엄마도 저도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별탈 없이 양가의 허락을 받은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나섰어요. 거의 한 달 발품 팔아서요. 예식장과 스드메를 예약했어요. 남편의 결단력 덕분에 현실적인 예산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신혼집과 혼수 정도였죠. 그런데 신혼집을 구하는 것부터 만만치 않더라고요. 전세가 너무 올라서 저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시댁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신혼집 예산이 적었던 것도 한몫했고요. 그래서 생각지 못해 부모님께 이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신혼집 구할 돈을 보태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 그 얘기를 하려는데 우리 신혼집 말이야. 그냥 너랑 내가 반반씩 내면 어떨까? 따로 없이 함께 있는 살림 쓰고 꼭 필요한 가전제품과 가구만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우리의 격식을 차리느라 돈을 쓰지 말고 합리적으로 가자. 어때, 소양이? 너도 그게 좋겠지.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집을 구할 때 돈을 보태주시겠다고 하셨다는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상관없이 할 때 시부모님께서 신혼집을 시댁에서 맡겠다고 하셔서 예식장을 이라 스템에 준비할 때 대부분 지출을 우리 집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반반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니 왠지 손해본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어차피 같이 살 집인데 돈 약품을 가지고 얼굴을 붉혀야 하는 것도 그래서 참았지만 기분은 별로였죠. 집에 돌아와서 엄마께 그 얘기를 했더니 결혼 준비를 하며 그런 일들은 가끔 있는 것이라며 우리 형식이 더 나을 것 같으니 그냥 좀 더 내는 쪽으로 하자며 저를 달래주셨어요. 그러나 제가 기분이 나빴던 이유는 따로 있는데 정작 많은 난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도 조금이라도 죄송해하거나 감사하다는 말조차 없이 남편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볼 때 그저 자신의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상황을 대처하며 끝나고 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쌓여가는 일로 인해 사귈 때 남편의 장점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오히려 단점으로 더 부각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결국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거쳐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뜻대로 저희는 양쪽이 반반 부담하여 20평 전셋집을 선택했고 냉장고, 세탁기, TV, 소파와 같은 가구는 샀지만 침대와 그릇 등 나머지는 전에 소유했던 물건으로 채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집은 신혼집의 정격이 아닌 봄 청소를 한 듯한 수준의 분위기를 자랑했습니다. 집들이에 참석한 지인들도 우리 집을 구경한 뒤 혼수 재활용 센터에서 가져왔냐는 장난을 쳤습니다. 그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았지만 남편은 괜히 허세를 부리는 것보다는 실속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 내실을 따지는 게 더 현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자신의 합리적인 선택에 만족했어요. 부끄러움은 오롯이 저의 몫으로 여기고 살면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마다 남편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집 선택의 주도권은 남편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집안일에 경조사가 있을 때 축의금이나 부의금액 등은 남편이 정했고 심지어 PC 바탕화면부터 메인으로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까지도 모두 남편의 선택대로 결정되었어요. 우리 집 어딘가에도 제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없었죠. 심지어 자녀계에서도요. 아이 나도 갖고 싶지로 역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애를 낳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착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알라는 계속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력 단절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혼자서 생활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처럼 살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는 많아지지만 벌어들이는 돈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애를 낳고 즉시 복직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기도 어렵고 사출장까지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둘이서 이렇게 계속해서 경제적 근거를 다진 후에 애를 낳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때면 경제적 근거도 어느 정도 생길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우리 살림과 육아만 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30대 중반이라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더 늙을수록 출산할 때 위험이 높아지고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에 출산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요? 아이는 부모 양쪽에 부탁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도 있으니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제가 갖고 싶은 마음은 알아주셨죠? 처음으로 남편의 의견에 반대하자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목소리를 높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합니다. 감정적으로 과장된 문제는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장난감 가게에서 서인형을 고르고 있어. 갖고 싶다고 우리의 생활까지 포기하면서 저지를 일이냐고. 정말 이게 맞아? 어떻게 자기가 이래?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어차피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보기에 남편인 나는 자신의 의견에 반박하자 성질을 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리 큰일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던 남편의 이런 모습에 저도 조금 놀랐죠. 그때였어요. 페이스북 사이트 메인에 성격 유형 테스트 링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릭해서 내 성격 유형이 뭐인지 궁금했고, 자꾸 남편 생각에 거슬리는 이유도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클럽 3에서 INFP가 내 성격 유형임을 알게 되었어요. 9년 만에 진짜 성격 유형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남편이 그토록 싫어했던 INFP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그 순간에 왜 남편의 행동이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너무 다른 성격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합이 안 맞았던 거예요. 남편의 성격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직선적인 성향을 갖췄는데 제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명확한 체계 안에 모든 것이 정돈되어야 하는 엄격한 타입인 반면에 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분쟁을 피하며 조화를 추구하는 이상적인 조정자 타입인 열정적 중재자입니다. 남편과 정반대였어요.
남편처럼 MBTI를 절대적인 것처럼 믿는 것은 아니지만요. 결과적으로 볼 때 상당히 적합한 부분이 있던 검사였습니다. 단,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놀라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말이에요. 며칠 후 남편과 함께 일단 아이 문제는 보류하기로 하고 출산에 대비하여 적금 저축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하면 갑작스런 임신에도 부담이 적을 것 같아서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후 양가 부모님들은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어서 걱정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부모님들을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조금 다르셨어요. 돈과 양육 문제 때문에 출산을 미룬다면 부모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줄 때 아이부터 가지라고 하셨다면 그러자 지금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남편의 태도가 뚜렷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버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이 놓이네요. 그러면 아버님을 믿고 예쁜 손주를 안겨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보여준 소신 있는 모습이 돈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동안 내가 남편에게 소금을 뿌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남편은 지금까지 신혼 덕분을 바라고 있던 것을 모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결혼할 때에도 저희 친정 쪽에서 먼저 시집가는데 돈을 내겠다고 얘기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드더군요. 남편에 대한 의심이 커져가는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님의 생신을 맞아 한정식 집에 가게 된 우리가 있었어요. 음식이 나오도록 기다리면서 잠깐 근처에 들렀다 오겠다고 하며 먼저 보내던 남편이 도착을 안 했어요. 아버님께 드릴 동봉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동생과 시누이가 아버님께 선물을 들고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때 신이 난 듯한 표정의 남편이 룸으로 들어왔는데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말이죠, 아버지, 이걸 먼저 아셔요. 작은 아들이 큰 맘 먹고 아버지들을 차은데 뽑았습니다. 아버님께 남편이 건네준 상자 안에는 차키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차량에 붙어있는 엠블렘 2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벤츠인가 싶었어요. 순간 아버지께서 젓가락을 놓고 갑자기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시는 거예요. 남편과의 신뢰도 함께 말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멍한 듯이 앉아있는 모습만 보이던 저였죠. 그런 모습을 보신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통세자가 몰랐었어. 어머, 문란하게 높은 에너지 속에서 얼마 전에 우리 숲의 수입자 팸플릿을 가져왔다고 했더니 이게 뭐냐고 물으셨더라. 아버지의 생신 선물로 뭐가 제일 좋겠냐고 물어봤다고 형편뻔히 아는데 무슨 수입차인가 싶어서 웃으며 넘겼는데 맙소사. 동석작인 참속도 좋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그런대로 벤츠를 사면서 나는 전세 차지를 감안해야 했어요. 형님 말대로 전세집이나 친정 도움을 받아 구한 주택의 벤츠가 어디에 이런 말을 선물로 받아서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남편 가족들은 스택을 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기분이 나빴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후 남편에게 무슨 돈으로 차를 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신이 면허증을 몇 년 뒤에 반납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경우에 누가 차를 물을까 말했어요. 면허증도 없는 어머니가 물게 될까요? 아니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친형이 물게 될까요? 그건 내 차지 않겠죠. 선물을 드리면 기분 좋게 드리자. 몇 년 후에 찾아오면 되잖아. 어차피 우리는 찾아 바꿔야 하는데 얼마나 합리적인지 생각해야 해. 선물을 주고 생각도 해보고 다시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 할부로 나가는 돈도 그리 많지 않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서 우리 형편의 벤츠를 사야 한다니 무슨 소린지. 쉭차가 약간 비싼 줄 알아도 유지비는 얼마나 들지. 부품 하나 고장나면 어떡해. 아버님이 그걸 감당을 하시게 해야 하는데 당신의 벌이로 감당할 수 있겠냐고. 돈 때문에 애 가는 것도 미루자고 하더니 벤치법을 하는 것도 있었나 봐. 그래놓고 콤보 합리죠. 그게 뭐가 합리적인 거야?
일회 생각 못 가리는 멍청한 짓이지. 당신이 말한 대로 했어요. 어디까지나 합리적으로 소비했다고. 게다가 나는 언제 돈 때문에 아이를 낳으라고 한 적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이에요. 장인어른이 아이를 낳으라고 했을 때 돈을 주신다고 했던 것까지 기억하시나요? 내가 당신을 우습게 보라고? 그런 돈 몇 푼에 굳은 인간은 아니라고 아버지에게 비싼 선물을 주었다며 돈 아깝다고 하는 건가요? 나쁘지 않아요. 제가 장인어른의 환갑 때 적절한 선물을 줄 거니까 기대하세요. 남편인 들린 큰 소리로 서재로 들어갔어요. 말을 못하면 밉지 않아요. 뭔가 틀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들어서 속이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아빠 환갑을 맞이해 얼마나 대단한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9일이 되던 그날, 저희 친정아빠가 환갑을 맞이하셨어요. 아빠가 주변에 불편함을 드리고 싶지 않으시다며 환갑면을 마다해 집에서 가족끼리 조촐하게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유명한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으로 예약을 했었지만 아빠가 다리를 다치셔서 걸음이 불편해지셨어요. 그래서 급히 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그로 인해 형부가 좀 늦어질 것이란 언니의 예상에 따라 저는 아빠께서 좋아하시는 브랜드 와인과 크루즈 여행권을 선물로 준비했고 남편과 따뜻한 마음을 담은 봉투를 준비했어요. 남편은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 주었는데 기대하며 잔뜩 바람을 잡아놓고는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하려는데 남편이 숨을 헉헉거리며 들어왔어요. 그리고 갖은 생색을 다 내며 우리 아버지에게 선물을 건넸어요. 그러나 그게 뭐냐면 막걸리라고 하는데 꼴랑 막걸리 2통을 내밀면서 남편은 일장연설을 하며 가까운 생색을 냈어요. 아버님, 이게 전주에서 유명한 막걸리 명인이 만든 거랍니다. 이건 돈 주고서도 못 구하는 거예요. 제가 지혜 결심으로 겨우 구해왔어요. 드셔보면 알겠지만 혀끝에 닿는 순간 짜릿함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이건 지역 개인 사업자가 만든 수제품이에요. 막걸리였어요. 남편이 가져온 초라한 막걸리 병 옆에는 형부가 보낼 수 100만 원을 효과 안 한 빈티지 와인이 놓여 있었죠. 그 차를 보니 순간 속에서 열불이 터지던데요. 그래서 참을 수 없어 확 질러 버렸어요.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냐? 자기 아빠 생신에 벤츠 뽑아 오더니 우리 아빠 환갑에 고작 막걸리 2통 받아온 거야? 이게 당신이 만한 대단한 선물이 뭐냐고. 자기, 이 막걸리가 어때서? 내가 한 달 동안 심사숙고 끝에 찾아낸 아이템이라고. 그리고 여기서 벤츠 얘기가 왜 나와? 그 깽깽 벤츠 아버님한테도 뽑아 드릴 수 있어. 하지만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당신도 아실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주로 약을 좋아하셔서 혹시 시간이 지나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실까봐 걱정돼서 당신이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헬기 운용을 선호했답니다. 당신, 그런 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 줬니? 돈을 꼼꼼히 살펴보는 건 부탁이야. 무엇이 더 합리적인지 말이야. 부모님한테 주는 경우에 건네줄게. 지나다니는 개도 없겠지. 하등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적금으로 아버지의 벤츠를 때려쳐 버렸어. 왜 내가 뭘 줄 알았어? 애키 월차 금 우리 집에서 내밀어준다고 해서 계획적으로 써버리 짓을 곰곰이 생각해봤단 말이야. 그런 거래. 그렇게 끝까지 뭐가 어쩌고 이러잔 말이야. 당신은 합리적이라는 말에 대해 물으면서 무조건 내가 말 같다고 하잖아.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척 하는 것 같지만 웃기지 말아요. 내가 보기에는 거지 같은 성격에 목마른 여매치 저런 변명만 하는 것 같아. 너는 딱 그 수준이라고. 야, 너라면 단 하나 알 것 같아. 누구에게 거지 근성이라고 말할 때 적어도 그런 소리를 하려면 뭔가를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까놓고 말해서 니네 집에서 나한테 뭘 그렇게 해줬다고 하는 건가? 병원을 차려줬다거나 로펌을 차려줬다거나?
꼴랑 전셋집 보증금을 준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생색내는 거지 그러면서 뭔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건데? 솔직히 장인 어른도 그래요. 그 말은 죽을 때 싸 짊어지고 할 것도 아닌데 사회에게 선심 좀 쓰면 어디까지 난답니까? 나중에 유산으로 남겨둔다면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아세요? 라그요. 그럴 바에는 살아계실 때 아파트라도 하나 사주시면 그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걸 꼭 제 입으로 말하게 하는 건가요? 말이 나왔으니 말씀드리는데요. 의사 막사위는 병원까지 차리셨으면 아버님도 할 만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둘째 사위인 저한테 물려주시는 게 어떠세요? 저 이래봐도 회사에서 인정받는 능력자라고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회사 생활해본 제가 더 회사를 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제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그때였어요. 주방에서 김치를 썰고 계시던 엄마가 손에 들고 있던 김치를 제 남편 알굴에게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버럭하는 소리를 내며 떠났어요. 앨러스는 타블로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내장으로 구성된 환갑에 꼴랑 막걸리 2통을 가지고 와서 회사에 내놓으라고 했어요. 아주 칼도 안 들고 강도짓을 하려는 걸까봐 흥분하는구나. 홀트케이로 오인시켜 사회라고 들었던 것 같아 내 발등을 차고 싶다. 자끔 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의 얼굴에 김치를 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막걸리를 선물로 받는다면 어떻게 해요? 재단의 아버님을 생각해서 준비한 선물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러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더 뭘 하기는 롤러 무념의 음주운전을 할까봐 자신 못 보겠다고 몸에 안 좋은 술을 사온 네가 왜 그랬어? 차라리 너 장애인 술을 마시고 편히 쉬는 게 좋겠다. 죽어라고 관을 짜 우주 그랬냐? 네 말대로 그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야? 어디서 되지도 않는 주둥이 진로 건방을 떨어닌가 그동안 새치혀로 내 딸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안 봐도 뻔하다. 이참에 내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마. 리드에 당장 이혼해라. 이혼하고 전세금 빌려준 건 애나니가 팬츠 빼느라 쓴 돈 중에는 내 딸이 번 돈 노트러 있으니 그 돈도 다 토해내고. 니들 결혼식 치를 때 들어간 돈 두어 딱 절반으로 나눠서 계좌로 붙이도록 해. 어때 이 정도면 합리적이지? 터는 널 꼴드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빠는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우리는 이혼을 했어요. 아버지께는 저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하자.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결혼식을 다시 하려면 이혼도 다시 해야 되고 혼수도 다시 해야 하는데 그런 낭비는 어딨냐고요. 우리 제발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끝까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이로서 찌질하게 떠들면서 매달려도 하지만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보내주신 변호사를 만나고 온 후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부부 공동재산인 적금을 깨서 아내의 동의 없이 예비자 택지에 차를 선물한 일만으로도 이혼의 이유가 된다는 얘기와 법적인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말에 이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인간은 합리적인 게 아니라 돈 외에 아무 생각도 없는 찌질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이후 반년이 지난 후 남편과의 금전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었어요. 전셋집을 빼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저는 현재 친정에서 살고 있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따로 집을 구해 살려고 했는데 아빠가 걱정되시며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하셨어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기 때문에 두 분만 집에 계신 게 적절한 시대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은 재정 문제를 핑계로 주변에 부탁해 여자를 만나러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재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등등 다. 그런데 웃기는 게 먼저 아세요. 절대로 ESTJ인 사람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떠나라고 하셨어요. 전처인 저에게 하루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문제는 규양이 아니라 옹졸한 자신 때문인 걸 모르나 봐요.
그 인간이 언제 해결될지 몰라서 소신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중이에요. 소중한 것을 놓치는 그 모습에 안타깝더군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야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